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해라입니다. SK하이닉스가 일국이 좋은 실적을 내놨지만 반도체 큼직한 종목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소부자 업체들도 그 온기가 결국엔 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분할 대상장 에코프로 외에는 눈에 띄는 딱 이거다 하는 종목들이 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때 틈새로 공략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있는지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오마나 인터뷰 시간에는 반짝반짝 내 계좌를 빛나게 할 종목 탐색해보는 스몰캡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끝까지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10시 5분 시장 상황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오늘 한 1.2% 약세권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 하락폭을 조금은 올라왔지만 여전히 2650선 지키기가 오늘 좀 목표가 될 것 같아요. 현재 2653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약세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도 조금 상승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 860선 다시 한번 위에서 움직이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하루 만에 다시 한번 덜어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기관 역시나 사흘 만에 팔자세로 전환을 하면서 2,600억 원대 매물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나 이쪽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오늘까지도 동반 매도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 얘기는 2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윤정식 바로자산운용 상무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 시장이 좀 하락하는 것보다는 좀 보합권 정도를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이 시장이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종목들도 예상을 좀 많이 벗어나고 있죠. 좀 전에도 이 SK 하이닉스 얘기해 주셨었는데 실적이 잘 나왔어요. 시장 컨센서스가 2조 원이 안 됐었는데 2조 원을 훨씬 넘어서는 영업이익을 보여줬고 매출액도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 2.7% 지금 2.78% 지금 하락하고 있거든요. SK 하이닉스 분위기 좋지 않고 그리고 테슬라도 많이 올랐죠. 그리고 실적은 부진했지만 주가 많이 올랐고 내용이 괜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이런 종목들 하락을 하고 있고 또 외국인이 또 매도하고 있다라는 점. 코스피에서 기관은 또 더 많이 매도하고 있죠. 예상을 좀 벗어나는 모습들이 오늘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우선 전기전자 섹터 중심으로 시장을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이 수급도 그렇고요. 하락하는 종목들도 그렇고 시장을 좀 많이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고 어제 상승보다는 그래도 적게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그나마 좀 위안이고 하락폭도 좀 줄고 있다라는 점도 위안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이 어제의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는 좀 아쉬운 시장의 모습이 오늘 시장에서 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좀 주목해볼 만한 섹터가 있을까요? 네, 오늘 그래도 사실 2차 전지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죠.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오늘 에코프로 상당히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 테슬라 분위기가 좋았었다라는 점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좀 많이 하락해 있죠. 여전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 테슬라의 움직임과 함께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조금씩은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가 더 많이 하락을 했었다가 바닥권을 조금씩 올려가고 있죠. 오늘 저가가 2,639포인트였습니다. 이 2,639포인트보다 지금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죠. 시작보다는 뒤로 갈수록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 최근에 전일을 제외하고 그 전에 월요일과 화요일 같은 경우는 전강 후 약이었죠. 이런 모습들을 조금씩 개선해가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만 개선이 된다면 2차 전지주도 오늘 에코프로 상승하는 것처럼 좀 오늘도 2차 전지주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분위기 살아있고 에코프로 움직임 좋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도 그렇게 녹록지 않은 시장 상황이 전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인데요. 이 가운데에서 그래도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좀 전에 2차 전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도 2차 전지 관련돼서 에코프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에코프로 사실 굉장히 좀 절묘한 타이밍에 액면 분할 이후에 재상장을 했죠. 테슬라가 주가 급등한 날
예, 그 다음날 바로 에코프로의 액면 분할 이후 재상장일이 딱 맞았습니다. 굉장히 절묘하게 좀 맞으면서 주가 큰 폭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테슬라가 분위기가 좋았죠. 테슬라 실적은 부진했는데 저가형 모델에 대한 출시를 앞당기겠다. 그러니까 이 전기차의 부진부터 좀 살펴보면 전기차가 시장 예상보다 잘 안 팔렸죠. 그래서 이전에는 전기차의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거의 폭등 수준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실제로 뚜껑 열어서 팔아 보니까 예상보다 훨씬 안 팔렸죠. 그러면서 주가가 너무 선반영이 많이 되어 있다. 너무 과도하게 반영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가형 모델에 대한 출시를 앞당기겠다. 전기차가 안 팔리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좀 예상보다 덜 팔리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가격이 좀 비싸다라는 점. 두 번째로는 아직도 안전에 있어서의 의구심을 갖는 이런 이 구매자들이 좀 많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였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가격이 낮아진다라는 점. 저가형 모델을 좀 더 앞당기겠다. 그럼 전기차 판매량은 당연히 늘긴 늘겠죠. 이게 얼만큼 느느냐의 차이지 판매량은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테슬라도 그렇고 관련된 전기차 업체들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테슬라 부진한 실적 불구에도 전일 10% 넘게 큰 폭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런 분위기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우선 액면 분할했으면 단기적으로는 좋죠. 근데 오늘 굉장히 좀 많이 10% 이상까지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이 오늘 같은 경우 상승폭을 좀 줄일 수는 있습니다만 테슬라에 대한 분위기, 저가형 전기차 모델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투심 개선세가 우선적으로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에코프로 살펴봤고요. SK하이닉스는 어떨까요? 오늘자 이 기대만큼의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요. 사실 SK 하이닉스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오늘 하락하죠.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굉장히 좋은 이 실적을 냈습니다. 역대 사상 최대 매출, 분기별로 사상 최대 매출을 했고요. 시장 예상치보다도 40% 정도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도 서프라이즈율도 굉장히 높죠.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 미국에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좋지 않았었고 빅테크 기업들 실적 우려감이 나오면서 SK 하이닉스 그 영향을 오늘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주가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 저점을 좀 높여가면서 양봉이 나오고 있다는 점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실적의 질을 놓고 봤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게 새로운 먹거리들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거든요. 지금 이 AI가 지속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HBM에 대한 매출액이 굉장히 빠르게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좀 더 고사양화된 HBM이 공급이 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보면 실적의 질도 좋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좀 과도한 하락으로 반영이 되면서 외국인들 중심으로 해서 과도하게 좀 매도가 좀 나왔었는데 매도가 조금씩 진정되어 가고 있죠. 그러면서 양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실적 우려감이 반영이 되었지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윤정식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 힘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 좀 기대해 볼 만한 종목 먼저 찾으려고요. 오늘은 유한타증권 손현정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가 밝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앵커님 덕분이죠. 우리가 연이 좀 깊기 때문에 그 네.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하도록 하고 네. 그 오늘 아침에 보니까 대동 관련해서 이제 리포트도 다시 한번 내셨더라고요. 네, 어떤 맞습니다. 내용이었는지 조금 설명해 주세요. 농슬라 네. 대동. 그러니까 많이들 알고 계시다시피 사실 이 트랙터 위주의 기업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조금 투자 포인트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 잘 갔던 이제 북미향 소형 트랙터가 아니라 유럽 쪽에서 중대형 트랙터가 잘 팔릴 수 있고 네. 여기에 플러스 원래 로봇으로 좀 작년에 핫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로봇이 올해부터 좀 매출이 반영되는 부분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리포트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커버하고 있는 분야가 넓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지금 맡고 있는 거를 좀 설명을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 네. 맨 처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동뿐만 아니라 뭐 기계 쪽에선 제가 변압기 업체들도 최근에 뭐 재룡전기라든지 이런 업체들 같이 좀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 사실 미용기기 업체한테도 좀 관심이 많아서 네. 이런 업체들 그리고 또 뭐 화장품 쪽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도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미인주, 미용주 네. 비율부터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네. 비율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주력 사업이 어떤지 네.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피부가 워낙 좋으셔서 피부과 많이 안 가실 것 같은데. 가려서 그래요. 어쨌든요. 네,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니들 RF 제품으로 상당히 좀 인기가 많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용 상대장, 소모품이 잘 나오는 이 기기를 본다면 하이프 제품이랑 비침스 RF 제품이랑 마이크로니들 RF 제품을 볼 수가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 마이크로니들 그러니까 미세 구멍을 피부에 뚫어서 RF 고주파를 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바로 비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영상으로 네. 나오네요. 네. 저렇게 니들로 쏘아서.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하이프 같은 경우에는 깊게 이제 근막층까지 이제 쏘다 보니까 이제 예. 초음파를 쏴주는데 지방 감소 효과도 있고 비침스 R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피층까지 이렇게 조사를 해서 사실 피부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그러니까 표피에는 없습니다. 근데 마이크로니들은 이 구멍을 뚫어주다 보니까 뭐 김이라든지 색소까지도 같이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색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한데 네. 아파요? 뭐가 더 아파요? 저는 받아봤거든요. 네. 저는 이 실퍼맥스가 제일 아프긴 했습니다. 실퍼맥스가 네. 제일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네네. 소비자 입장에서 그 미용 시술을 받을 때 네. 아프고 안 아프고 따라서 달라요. 선택하는 맞아요, 기준이.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또 연동이 될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서. 그렇게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라인업을 좀 확대하는 게 요즘에 예. 또 유행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요즘에는 또 이렇게 통증 코스메틱이라고 해서 뭐 VT라든가 약간 니들 화장품도 인기가 많고 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니들이 좀 미국 시장이나 해외 시장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사실 비율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90%가 다 해외예요. 예. 그래서 실퍼맥스라고 딱 이제 주력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흔히 볼 수 있는 제품은 아닙니다. 경쟁사 그렇군요. 대비해서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벌써 이제 매출 비중이 한 30% 그리고 뭐 일본이나 아니면 아시아 그리고 태국, 동남아시아 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있고 최근에는 중국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주가에도 많은 영향을 줬는데 중국 허가라는 건 사실 우리나라 업체들은 받기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그런 절차가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거의 유의미하게 이제 비율만이 이제 중국 허가를 지난 3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도 있는데 뭐 그것도 이제 2분기부터 실적이 바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될 것 보여서 전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그 라인업 확대해 나간다고 했는데 네네. 그런 거 신제품 이런 소식도 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 니들이 사실 80% 차지할 정도로 이것만 하는 업체였다가 다른 경쟁사가 하는 지금 말씀드렸던 뭐 비침스 RF라던가 하이프 제품까지 5월에 이제 바로 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출시가 라인업이 다양하게 되는 이유는 뭐 국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또 말씀하신 뭐 통증이나 이런 선호도에 따라서 다 다른데 소모품은 계속
계속 나오는 그런 장비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5월에 본격적으로 신제품이 출시가 되게 된다면 하반기에 또 국내 출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까지 허가를 받으면서 수출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실적이 애드업되는 부분이 있다면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시간 준비할 때 환율 쉽게 막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네네네. 강달러에 따라서 약간 수출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얘기를 좀 맞아요, 해봤잖아요. 맞아요. 제가 네. 아까 잠깐 놓쳤는데 미국 매출 비중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하셨죠? 30에서 35% 정도 30에서 돼요. 45% 네. 정도요. 그런데 이 업체 제가 좀 공부하다 보니까요. 그 미국 ITC 소송건 얘기 있던데 네. 어떤 거예요? 잘 몰라요. 사실 이거는 네. 이제 비올 측에서는 리스크이기보단 굉장히 좋은 점입니다. 비올 측이 소송을 제기한 네,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신 뭐 제이시스 메디칼, 루트로닉, 이루다 쪽이 좀 피수한 업체라고 보면 되고 작년 3월에 세렌디아라는 이제 미국에서 유통하고 있는 업체를 통해서 소송을 걸게 된 건데 지금까지 이제 9개 중에서 6개 업체나 벌써 합의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네네. 합의금이 지금 상반기에 좀 반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 말에 예비 판결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비 판결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과 이 소송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건데, 뭐 저는 리스크보다는 이제 이미 주가에 좀 반영된 점이 많기 때문에 두 기업 자체에서도 이 판결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비올 측한테 좋은 점은 이 상반기에 아무래도 뭐 이루다나 루트로닉이나 다른 기업들한테 받은 합의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순이익단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뭐 EPS 기준으로 PER 기준으로도 주가가 싸질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점이 포함이 되게 되는 거고, 뭐 수익성이 당연히 긍정적인 측면이라는 점에서 저는 ITC 소송은 비율층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오만한 인터뷰는 네. 그러니까 좋은 얘기도 좋은데 네.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풍부한 생각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네. 기업들 살펴보실 때 이 비율 관련해서는 이게 조금 리스크 요인이다 혹은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항목들이 좀 있을까요? 비율 말씀하시는 네, 거죠? 비율이요. 비율은 사실 1분기 실적이 좀 슬로우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크게 이제 못 움직이는 면이 저는 있다고 보고는 있는데, 일단 이제 투자적인 이제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미용기기 업체들 중에서 이제 비율 같은 경우는 1분기가 좀 아무래도 비수기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큰 폭의 성장을 보여주지 못할 걸로 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가 워낙 좀 좋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4분기 대비해서도 당연히 좀 빠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연간 기준으로는 그래도 이 네. 매출 성장하는 얘기만 우리가 계속 듣고 있어서 그 네네. 기대감이 반영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이 미용기기 업체들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좀 옥석이 가려지는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 성장률만 보더라도 저는 비율이 가장 좀 두드러진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네. 기업이다라고 나타내고 있고, 그뿐 아니라 여기는 사실 오피마진이라는 영업이익률을 비교하더라도 다른 업체에 비해서 이제 상당히 좀 좋습니다. 50%가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저는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올 이렇게 우리가 알아봤고요. 이 기업도 궁금합니다. 네. TNL이요. 네. TNL이라는 기업은 제가 최근에 좀 업데이트를 하면서 분석을 했는데 여드름 패치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원래 창상 피복체라고 해서 이제 수분 드레싱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업체들은 많은데 사실 여드름 패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이제 아시아 중심으로 지금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고 사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상당히 초기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TNL이라는 업체가 ODM을 주력으로 하는데 히어로 코스메틱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미국에 2018년에 진출을 했고 작년에는 이 히어로 코스메틱이라는 회사가 처치앤드와이트라는 굉장히 대형 뭐 유통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이 회사에 대해 인수가 됐어요. 예. 네, 처치앤드와이트는 어제 간밤에서도 신고가를 경신을 했거든요. 네, 처치앤드와이트는 미국에서도 이제 시가총액이 30조고 이제 매출이 7조 원에 달하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유통망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히어로 코스메틱이 자회사로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의 주력 고객사를 통해서 이 패치를 상당히 많이 잘 팔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TNL도 상당히 구조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해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TNL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이 트러블 패치가 어느 정도나 차지를 한 하나요? 70% 가까이 차지하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 나가고 있는 트러블 패치는 거의 우리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TNL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히어로 코스메틱과 이 C&D의 독점 계약이 미국과 유럽에 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초기 시장의 물량은 다 이제 TNL이 많이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슈퍼볼 광고라고 사실 남자분들은 많이 아시던데 네. 저는 뭐 사실 본 적은 네, 없습니다. 네.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스포츠인데 이게 1초당 3억 하는 광고거든요. 근데 이게 히어로 코스메틱이 지난 2월에 광고를 했습니다. 이 여드름 패치 광고를 이제 대대적으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여드름 패치 침투율이 6%밖에 안 된다라는 점을 봤을 때 상당히 슈퍼볼 광고가 강하게 이제 이 시장을 성장하는데 기폭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고비 그만큼 또 충당하려면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C&D가 대주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들어가는 돈은 없어요. 네. 올해 그러면 상반기 네. 연간 기준으로도 실적 좋을 거 저는 굉장히 좋을 걸로 보고 있는데 사실 비율이랑 TNL을 말씀드린 이유는 1분기 실적은 살짝 슬로우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만약에 슬로우를 해서 지금 오히려 이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만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2분기가 1분기 대비해서도 전 더블 성장 이상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일단 이제 리스타킹 수요가 흔히 이제 미국에서 2분기에 많이 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를 많이 쌓아 넣는 네.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매년 나타나게 되는 건데 여기에 플러스 올해부터는 TNL 스타킹 수요라고 해서 새로운 또 매출까지 함께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근데 이 C&D가 이제 굉장한 유통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컨퍼런스 콜에서 지난 2월에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40개국으로 다 확대를 할 거다. 굉장히 네. 이제 대대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런 점을 또 감안을 한다면 2분기에 이제 피크를 찍는 게 아니라 3, 4분기에도 상당한 좋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도 전체 연간으로 YOY로도 이제 한 40% 이상 성장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상반기에는 2분기에도 이제 500억 이상이 가능한 만큼 상당히 좀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마이크로 니들 패치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에서도 입지가 많이 확대되고 있는 수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 뭐 제약업체 쪽이랑도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 봐요. 네, 사실 이제 마이크로 니들이 원래 순서가 화장품과 기능과 그리고 의약품으로 가는 걸 비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을 묻혀서 이걸 피부에 조금 더 흡수를 잘 시킨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의약품 대마 추출물이 아무래도 아직은 허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슬로베니아 법인을 지금 TNL이 지금 설립을 하면서 올해부터 이제 상반기에는 다 완성이 되고 하반기부터는 이 마이크로 니들 패치를 향하는 그리고 아직은 여드름 패치 단계이지만 네. 이 슬로베니아 법인을 통해서 대마 추출물이 들어간 패치를 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마 네. 추출물이면 대마를 거기에 묻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대마 그럼 햄프 통증이 좀 맞습니다. 덜해지는 거예요? 통증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마취 효과가 있는 패치. 그러니까 화장품이 아닌 어느 정도 이제 의약품 성격이 있는 패치를 만들게 되는 거죠. 네. 네. 이런 이외에도 좀 신사업 성장 가능성 있는 것들이 좀 영역이 있어요? 네, 마이크로 니들 패치뿐만 네. 아니라 말씀드린 의료용 대마 추출물도 얘기 드렸고요. 사실 케미칼 부분이라고 해서 뭐 물론 매출 비중이 아직 여기서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할 수 있겠지만 지금 소재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뭐 피혁이라든가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라든가 상당히 R&D를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여드름 패치 시장이 아직 성숙기잖아요. 이제 네. 벌써 30% 침투율이 됐기 때문에 미국이랑 유럽은 성장할 룸이 지금 충분히 몇 년간 많이 생기겠지만 이거를 이제 뛰어넘는 다음 레벨을 준비하는 기업이다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 소재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회사로 판단되게 되기 때문에 역시나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오늘장 64,400원 정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실적 전망도 궁금하고 일단 네. 1분기는 비올과 마찬가지로 조금은 느슨하게 조금은 네. 슬로우할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줬습니다. 2분기부터는 활짝 펼치 네. 또 이제 주가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사실 그러니까 신고가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다 보니까 투자자분들한테 지금 매수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구간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걸 이제 목표가를 제시할 때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최소 1년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수준에서도 이제 PER 기준으로 봤을 때 11배밖에 안 됩니다. 사실 미용 업체 뭐 비율뿐만 아니라 요즘에 최근에 주가 잘 간 기업들은 PER이 다 15배에서 20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한다면 아직도 이제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다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목표가를 사실 10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뿐 아니라 실적 같은 경우에도 전 1,600억 이상이 연간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상반기에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건데 이제 500억 이상이 되게 된다면 상반기 전체적으로 800억 정도 되는 거고 그럼 하반기에도 8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저는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TNL 언급을 하면서 지금 매수하라고 말하기 애널 입장에서 부담스럽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생각나요. 재룡전기요. 아, 네, 맞습니다. 어제 한 20% 가까이 올랐거든요. 아, 오늘장에서 네. 물론 좀 조정이 있기는 한데 네네. 3월 초에 재룡전기 가장 많이 쓰셨죠. 네네. 그래서 그 리포트 사이트에 갑자기 손영구원 이름 검색어가 2,000% 올라가서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변압기 쇼티지에 대해서 그 확장 사이클이 시작됐다라는 거에 그 의문을 네. 제기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상당히 지금 인프라 법안이 22년 말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교체 수요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실적이 작년에 예. 이제 재룡전기가 이미 매출이 2배, 뭐 영업이익 4배 굉장히 좀 빠른 그런 성장을 보여줬는데 네. 이뿐 아니라 이제 올해에도 그런 사이클이 지속될 거고 전 이 사이클이 사실 장기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AI 이 확장이 붙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신규 수요가 계속 나타날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핵심은 또 전력기기가 붙을 거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인데 그리고 최근에 HD 현대일렉이 이제 그저께 실적이 나왔을 때도 송전보다는 배전 쪽에 조금 더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재룡전기만큼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배전을 그리고 미국 쪽으로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주 트렌디한 새 종목을 알차게 챙겨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주 뵈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럽시다. 네, 알겠습니다. 손현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델리 증권시장부 최은길 정책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아이템을 우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지금 뭐 네이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방송을 또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가져왔는데요. 지금 오늘 9시 50분서부터 그 이복현 금감 원장 주재로 해서요. 지금 그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이제 여의도에 있는 곳에서 그 공매도 2차 토론회가 열립니다. 사실 공매도 2차 토론회를 열린다고 했을 때 뭐 시장에서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지난달에 뭐 1차 토론회를 했는데 뭘 더 얘기 나올까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 지금 뭐 관련된 공매도 아니면 이복현 키워드로 해서 치시면은
지금 공매도 관련된 불법 방지, 그러니까 불법 공매도 방지 그 전산 시스템을 네. 그 구축안을 그 금감원이 최초로 공개를 지금 한 상황이래 가지고요. 네. 관련된 기사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사실 뭐 지금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이긴 한데 사실 뭐 실시간 중계 약간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 관련된 어떤 학계나 전문가들 취재를 해봤는데 그 금감원도 취재를 해보고요. 그러니까 금감원에서는 이복현 원장이 이 시스템이 이제 구축돼서 도입이 되면 불법 공매도가 근절될 것이다. 이렇게 그 오늘 모두 발언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요 관련된 그 뭐 학계나 아니면 개인 투자자 쪽에서는 시스템에 구멍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다른 좀 평가를 얘기 나오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또 국회 상황과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국회가 또 늦을 경우에는 이 시스템이 또 좌초되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국회 상황까지 같이 묶어가지고 준비해왔습니다.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 구축안 내용부터 좀 살펴주시죠. 예. 사실 지금 기사를 보면 관련된 이제 전산 시스템이 네. 이게 기존에 이제 뭐 그 기관 투자자 그리고 이제 뭐 증권사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또 다른 이제 또 그 한국거래소 시스템에서 관련된 이제 그 표가 하나 이렇게 쭉 나와서 이게 아마 보도되는 게 있을 텐데요. 네. 이게 이제 그 엠바고 자료로 해가지고 배포가 됐는데 저도 그렇고 이렇게 IT 쪽을 잘 아시고 그러신 분들은 좀 쉽게 그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요게 이런 구조도가 좀 낯설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좀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제 방송에서는 제가 이제 IT 비전문가 입장에서 그 네. 최대한 이제 쉽고 그 간략하게 그 소식을 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요. 네. 우선 이 시스템이 보면 쉽게 말씀드리냐면 어떤 시스템이냐면 보면 그 기관 투자자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런 공매도 관련된 그 거래를 하고 그런 과정을 전체를 다 이제 그 전산화한 그런 이제 최초의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겠다. 예. 그런 게 이제 시스템의 골자고요. 시스템은 이제 두 가지 이제 그 구성 세트로 해가지고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뭐가 이루어져 있냐면 기관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이런 그 공매도 관련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러니까 자체 시스템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와 관련된 걸 1차적으로 벌이고 2차적으로 한국거래소에서 그 관련된 어떤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2차 시스템인데요. 요런 시스템은 이제 금감원에서 그 NSDS라고 해가지고요. 그런 이제 명명을 해서 그런 그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 그런 거를 또 하나 이제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서 두 가지가 이제 같이 구성되는 건데 우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그 관련된 시스템인 경우에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그 뭐 잔고를 초과했다거나 네. 아니면 차입 승인 전에 어떤 공매도를 했다거나 네. 잔고를 초과한 매도 주문을 했다거나 그런 걸 기관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이런 거를 그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증권사에서 그 관련된 어떤 그 점검을 해서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기관 투자자만 그 국내에서 한국에서 그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그 기관 투자자 자체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1차로 걸렀고 이제 두 번째 시스템인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 이른바 NSDS 이거는 어떻게? 예, 그러니까 NSDS 해가지고 이게 뭐 영문 약어를 했는데요. 이 가장 중요한 용어는 그 D. 그러니까 디텍팅이라는 거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디텍팅이라는 게 이게 적발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그 한번 그 불법 공매도를 그 걸은 다음에 2차로 그 거래소에 있는 중앙 시스템에서 디텍팅을 한다. 그러니까 적발을 한다.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2차로 해서 나눠서 한다는 건데 저도 이걸 설명을 들으면서 그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방송 준비하면서 네. 생각한 게 일종의 그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컨베이어 벨트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뭐 그 무슨 그 좋은 뭐 휴대폰을 만드는 그런 이제 그 컨베이어 벨트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좋은 휴대폰은 뭐냐면 좋은 거래.
있고 그거 안에 그 쭉 내려올 때 좋은 거래 옆에 쓰레기 더미도 같이 온다고 했을 때 이 쓰레기 더미를 그 불법 공매도라고 하면 예. 그러니까 좋은 아주 휴대폰과 그 쓰레기가 같이 이물질이 섞어가지고 컨베이어 벨트에서 위에서 쭉 내려올 때 기관 투자자들이 일단은 자체적인 본인들의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한번 걸러주고요. 예. 그래서 그 걸러준 것 중에 또 내려오면은 그것 중에 또 못 걸러는 거는 게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중앙에서 이제 거래소가 또 다른 어떤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거기서 또 다시 쓰레기를 적발하는 그러니까 1차, 2차 두 번 거르는 방식으로 불법 공매도 이런 그 쓰레기와 같은 거를 적발해 내겠다. 그런 걸 한번 그런 뜻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에 정부가 이런 시스템 사실 구축하기 어렵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문재인 정부 때에서는 이제 금융위에서 뭐 천문학적인 네. 이제 비용이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논의를 했지만 그 안이 실제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좀 어렵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작년에 이제 국감에서도 금융위원장이 이런 어떤 뭐 비용의 문제 그리고 이제 복잡하다. 실제로 이제 공매도 주문을 거는 방식이 뭐 메일이든 아니면은 뭐 전화든 다양한 방식이 많고 복잡한 게 많은데 이거를 주문을 사전에 이 주문을 어떻게 거는지 실시간으로 정말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걸 사전에 걸러가지고 그걸 실시간으로 또 한다는 게 시스템적으로 이건 너무 복잡해서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11월 달에 민당정에서 협의에 거친 이후 만들겠다라고 해놓고 이제 5개월여 만에 이 구축안을 내놨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 투자자들 측에서도 이제 요번에 오늘 참석한 토론회에서도 결국 의지의 문제였다. 할수 있는데 늦어졌다. 예, IT 강국에서 이걸 왜 못 만드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뭐 그런 지적도 나왔는데 네. 사실 이게 저도 IT 뭐 비전문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좀 이상하다 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과거 정부나 아니면 이제 뭐 그동안 금융위에서 얘기했던 것과 지금 금감원에서 얘기했던 거는 시스템 구축 방식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주문을 내기 전에 사전에 실시간으로 그걸 다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걸 미리 가가지고 그걸 예. 파악한다는 거는 영화에서 이루어지는 네. 그런 것처럼 그걸 어떻게 일어나지도 않은 걸 파악을 하냐 해서 그런 거는 실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구축은 안 되고요. 대신 그거를 기관 투자자들이 자체적으로 먼저 구축을 한 다음에 거기서 한번 거르고 중앙에서는 그 걸러진 거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비용 부담도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복잡한 것도 일단 한 번은 거르고 오니까요. 네. 복잡한 것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시스템 방식을 바꿨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구축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최영길 기자 취재 내용으로 당국 입장은 잘 알았는데 근데 이제 뭐 비용이랑 복잡성이 좀 줄었다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성공 여부나 관건은 불법 공매도를 그래서 정말 근절할 수 있느냐 이건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게 그 시장에서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그 의구심이 있을 수 네. 있죠. 그 동안에도 불법 금매도를 근절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게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토론회에 참석 대상에는 들어가 있진 않지만 1차 토론회에 참석했던 이제 배터리 아저씨 이제 박순혁 작가랑 이제 어제 통화를 해가지고요. 일단 물어봤습니다. 정말 근절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느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이런 거는 우려가 없겠느냐라고 물었는데 그 박순혁 작가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스템에 구멍에 우려가 있다. 이 시스템이 반쪽짜리 시스템이다. 그렇게 이제 그 평가를 하셨어요. 물론 이제 전제로 얘기를 하신 거는 물론 이 시스템을 구축 안 하는 것보단 낫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금감원이 구축안을 제시한 거는 과거보다 분명히 진일보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제 문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네. 이 자체를 또 100% 완벽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또 무슨 말씀이신가 그 얘기를 네. 들어보니까 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봤을 때 1차 그 걸을 때 네.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뭐가 내려올 때도 기관 투자자와 증권사에서 한번 걸은 다음에 이렇게 거래소에서 당국에서 넘어오잖아요. 네. 근데 그 박순혁 장가의 의문점과 우려는 1차에서 제대로 못 걸어서 부실 시스템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실 시스템이 된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핸드폰과 쓰레기가 같이 섞어서 왔는데 거기에서 실제로는 이게 전부 다 걸러왔습니다. 쓰레기 없습니다 해가지고 2차로 넘어갈 때는 쓰레기 없습니다 그래서 통보해 보면 어차피 1차에서 걸러진 거는 뭐 없다는 그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 당국이나 거래소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실제 그 뒤로 마서 빼돌려서 불법 공매도를 자행한다 하더라도 그 1차에서 내려온 것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분명히 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어떤 증권사와 기관 투자자의 어떤 뭐 결탁이나 아니면은 뭐 은밀한 담합이나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또 한 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우리가 뭐 알만한 그런 그 공매도를 하는 곳이 뭐 글로벌 IB도 있고 실제 뭐 우리가 알만한 언론사인데 뭐 뒤로 뭐 이렇게 빼돌려고 뭐 은밀하게 그런 거를 또 속이겠나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또 그 박순일 작가가 또 반론을 제기를 한 게 그 돈에는 장사가 없다. 것처럼 그 이익과 실적을 위해서는 그런 불법의 가능성도 저지를 수 있다 하면서 그런 우려를 제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네. 그 작년에 이제 그 불법 공매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HSBC와 그 BNP 파리바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같은 경우에도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개월간 고의적으로 뭐 카카오나 아니면 호텔 신라 등 한 100곳이 넘는 종목을 그 수백억 원의 어떤 그 불법 공매도를 고의적으로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검찰 고발도 이루어지고 그런 그 역대 최대 과징금 처분도 이루어졌는데요. 그 알만한 이런 글로벌 IB에서도 어떤 그 실적과 이익을 위해서 불법 공매도를 저지를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물론 믿어서 이런 시스템이 잘 굴러가야 되지만 100% 기관 투자자와 증권사가 선의로 모든 걸 다 이렇게 시스템을 100% 잘 구축하겠다. 그렇게 전제를 깔아놓고 가기에는 좀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그런 또 지적도 나옵니다. 네. 그 지금 마지막 이제 선의라는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선의를 행사해야 할 기관 투자자나 증권사 쪽 입장은 어떤가요? 예, 사실 이번 구축안에 대해서 그 발표를 했을 때 금감원이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금감원만 따로 논의했느냐 이렇게 보면 금감원만 논의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도 같이 논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래소도 있고 그리고 그 관련된 뭐 예탁결제원도 있고요. 그리고 그 증권금융도 있고요. 또 하나 그 주목됐던 거는 네. 전산 시스템 마련 TF를 작년에 금감원이 구성을 했는데 TF에 들어가 있는 그 기업들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메릴린치 증권 그리고 뭐 신영증권, 안다자산운용, 그리고 삼성증권, NH해지자산운용, 그리고 모건스탠리, 그리고 뭐 코스콤, 그리고 금투협회 등 시장과 실제 기업 쪽에서도 그 같이 예. 와서 이게 참여를 했고요. 실제 뭐 해외 모건 스탠리 등 해외 이제 주로 이제 공매도가 이제 해외 글로벌 IB에서 많잖아요. 근데 모건 스탠리나 이런 쪽에서는 충분히 우리는 이런 그 시스템을 잘 구축하겠다. 그런 입장을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오히려 그런 어떤 뭐 고의적으로 결탁을 하거나 그런 우려보다는 실제 이런 시스템을 100% 구축하기에 전산상의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한국 거래소 쪽에서 실제로 그 입장을 이해한다. 그렇게 밝힌 부분이 있는데 작년 11월에 보면은 한국거래소에서 이렇게 그 공매도 토론회에서 이런 작년 12월에요. 네. 요런 토론회에서 밝혔을 때 12월에 그 한국거래소 측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외국 투자자들이 그 에퀴랜드라고 해가지고요 민간 회사의 대차 거래 정보를 이제 보관한다고 합니다. 근데 에퀴랜드에서는 자동화된 부분이 한
80% 정도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실제 100% 전산화는 어려운 게 지금 그 해외의 그런 투자자 상황이라고 해가지고요. 어떤 뭐 결탁이나 아니면 은밀히 뭐 고의적으로 위법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 현재 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사 시스템이 그 글로벌 IB 쪽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 걸 좀 토로한 게 있었고요. 실제 그러면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그거는 다음 달에 이제 금감원에서 이제 홍콩을 방문을 해서 네. 글로벌 IB 쪽을 만나서 의견 수렴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의견 수렴 결과도 좀 주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많이 개선될 부분 그리고 이제 어떻게 개선되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도입 시점이라 뭐 법 같은 거 이렇게 잘 선결돼야 되는 사항은 없는지 그 부분도 마지막으로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결국 그 이 자료를 쭉 보면은 여러 어려움도 알겠고 그럼에도 한번 해보자. 예. 그래도 나중에 좀 보완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지적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자료를 쭉 보시면은 언제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취재를 해보니까 이 1단계, 2단계 이 모든 그거를 구축을 하려면 그 주식 거래 이제 매매 방식을 그 바꿔야 되는데 예. 주식 매매 방식을 바꾸려면 그 현행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 네. 정무위를 통과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현재 제가 지금 상황을 보니까 4월에는 뭐 정무위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없고 5월에도 지금 그 21대 국회의원님들이 지금 행방불명 되신 분도 많으시기 때문에 네. 5월 중에 또 힘들고요. 5월 30일 날 22대 국회가 이제 열리면 원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정무위가 구성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전산 시스템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까지 가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금감원에서는 그럼에도 최대한 빨리 그 구축을 하는 게 목표다 해서 국회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런 논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추 진행 상황 좀 잘 또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용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 공매도 제도 개선도 그렇고 금융당국이 할 일이 참 많아서 바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지켜야 할 ESG 공시추안이 이달 말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공개를 앞두고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다는 자리가 이번 주에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의 내용이 궁금해서 이 공시 기준을 직접 만들고 있는 기구 상임위원과 제가 어제 전화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들어보니까 기업들은 첫 번째,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해서 기본적으로 기준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것. 두 번째는 그간 여러 정보 공개 제도와 ESG 공시 제도 간 유사하고 중복인 항목을 잘 정리해서 중복 공시를 피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 흔쾌히 받는 것이든 피할 수 없는 걸 즐기겠다는 마음이든 그들의 속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해보고 싶다는데 응원해주고 싶고요. 다만 당국은 기업들이 잘 따를 수 있게 시점과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주길 바랍니다. 앵커 나우였습니다.
네, 오늘 마켓나우 2부 1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10시 49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적 줄줄이 발표됩니다. 현대차, 포스코 퓨처햄, 하나솔루션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 여러 가지 기업들 실적 발표 또 줄줄이 이어지니까요. 그런 내용도 저희 이데일리 TV와 오늘 끝까지 함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